음,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에 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아얀킴님,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근데? 네, 다행입니다. 어,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올리셨는데 빼먹은 게 있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또 별도로 뭐 메시지를 주시거나 다시 한번 올려주시거나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오거나이즈하고 뭐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뭘 물어보고 했는데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저랑 무슨 대행 계약을 맺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 또 다른 직원들이 챙겨가지고 이거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하는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는 혹시 뭘 애타게 뭔가를 답변을 기다리면서 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다. 제가 그냥 모르고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는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성시님, 그다음에 경은님, 별 그리고 달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은 여기 보면은 스위스 취업 이민이 취업이 가능할까요? 스위스 취업 이민이 쉬워졌다는 걸 보고 카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8살 여자분이시고 남자친구가 스위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취업할 의향이 있는데 2년 내에 따라서 제가 스위스에서 일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팩이 한국에서 상경 계열의 국립대 졸업하셨고 영국 어학연수 8개월 하셨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학연수 8개월 했으니까 스위스 남자친구를 만나셨었겠죠. 한국에서만 계속 계셨으면은 이런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마인드를 극복하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영어로 누군가 외국인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지 뭐 연애를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뭐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영업 지원 인턴 4개월, 그다음에 독일계 제조업 물류팀에서 인턴 6개월, 그리고 지금은 1년 8개월째 한국 제조업 원가팀, 아마 회계 담당 부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조업 원가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독일계 제조업의 해외 영업팀에 근무 중이세요. 이직하신 지 한 6개월 되셨네요. 그리고 영어 회화는 뭐 원어민급은 아니지만 지금 뭐 남자친구도 외국인을 사귀고 있고 또 영국에서 어학연수 했었던 가락도 있고 해서 뭐 IELTS 한 6.5, 토익 900점 이상, 뭐 오픽 이게 뭐라고 있는 거죠? 그냥 AL.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셨는데 B1 취득 예정. 근데 지금 요 현재 커리어나 계획에 봐서 스페인어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독일어는 잠깐 공부해서 뭐 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예 뭐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구텐탁, 단케시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일어 문법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가지는 뭐 이해를 하시는 듯해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빨리 찾아서 보완하고 결혼하고 취업을 착착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몇 년 채워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뭐 대리 승진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문의해 주셨어요. 일단은 뭐 이민은 이 남자친구로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냥 이분하고 결혼을 해도 좋고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 남자친구가 좋기는 한데
정말 평생을 같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동거만 해도 돼요. 동거만 해도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시빌 유니언 뭐 이런 게 있어요. 동거를 하고 시빌 유니언이라는 것만 신고를 해도 스위스에서 그 거주허가, 배우자 취업, 그러니까 배우자 거주허가, 동반 거주허가, 뭐 패밀리 뭐 리유니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자로서의 취업 거주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커리어가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뭐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아주 막 강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마지막 경력이 해외 영업팀인데 해외 영업이라는 거는 한국의 뭐 그 독일계 제조업의 해외 영업팀?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독일계 제조회사가 한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제품을 한국 및 해외로 영업을 한다라는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 스위스에 가서 해외 영업팀, 세일즈 마케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독일어를 잘하던가 불어를 잘하는 게 원칙이고 플러스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세일즈면은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물론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취업할 때는 이 정도 영어 실력으로 가능한데 다국적 기업의 영업팀, 세일즈나 마케팅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영어 실력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요.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최소한 7.5, 8.0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세일즈 마케팅,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팀에 취업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라면은 지금 그 살려야 될 커리어는 이게 원가팀이라는 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코스트 어카운팅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계 부서에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뭐 코스트 어카운팅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이런 전공이.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 일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돼요. 제조업의 회계팀의 원가팀, 뭐 이거를 정규직으로 근무하셨던 게 아닌가 추측이 돼요. 그러면은 회계 쪽 경험이 생기는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전문직으로 나가야지 결국 내가 중산층이 되든, 뭐 상위 중산층이 되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선진국으로 이민 간다 하더라도, 어떤 전문직이라던가 뭔가 내가 뭐 엔지니어급 어떤 대졸 이상의 학력이나 지식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직종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연봉을 높게 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스위스나 뭐 이런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아주 고연봉의 직장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저런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맞벌이를 뭐 잘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하고 이런 자산 관리, 소득 관리를 잘 하면은 웬만한 한국의 뭐 중산층 혹은 뭐 상위 중산층 이상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의 뭐 어퍼 미들 클래스 뭐 심지어는 뭐 어퍼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낮은 연봉, 그냥 그저 그런 연봉으로 그냥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이민 1세대가 새롭게 공부를 해서 어떤 전문직,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잖아요. 뭐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변호사, 회계사, 뭐 엔지니어, IT 개발자, 무슨 뭐 하다못해가 아니죠. 사실 뭐 간호사, 이 중에서는 간호사가 제일 뭐 약간 연봉이 좀 덜한 직종이니까 간호사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최소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민 1세대가 의외로 진입하기 좋은 좋은 직종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조업 원가팀 정규직. 이거를 살려서 회계 공부를 빡세게 하는 거예요.
뭐 빡세다는 게 무슨 한국식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요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보면은 뭐 AI, CPA 학원 같은 거 강남역이나 이런 데 널려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도 강의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뭐 한국 회계사만 쳐주지 미국 회계사는 안 쳐줘요.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왜? 한국 회계사는 보기가 드물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합격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AI, CPA는 훨씬 많아요. 왜냐면은 합격이 더 쉬워요. 그렇다고 뭐 공부하는 게 무슨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회계의 원칙이나 무슨 뭐 국제 회계 규칙이나 일반적인 업무, 뭐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 뭐 일반적인 소셜 시큐리티, 4대 보험, 뭐 원가, 페이롤, 뭐가 어카운트 리시버블이고 뭐가 어카운트 페이어블인지, 뭐가 크레딧이고 데빗인지 이거 사실 영어가 더 쉬워요. 회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거를 뭐 느끼신 분도 있고 뭐 깨달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회계 용어라든가 회계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쓰지 않는 한자어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그 용어로 이루어지는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된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더 이해가 직관적이에요. 일상 용어? 뭐 어떤 특수 용어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일상 용어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한국의 그 회계 용어들 무슨 막 이상한 한자어들 이거는 훨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회계 공부를 싫어해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 된 회계 교재들이라든가 이런 거 좀 보면은 한국에서 회계 업무를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이 한번 보면은 훨씬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직관적이고 수월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취업 비자를 받았다 배우자로서.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회계. 한국에서 지금부터 한 2, 3년 빡세게 준비하면은 AI, CPA 시험 통과할 수 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이 정도 영어 실력이면은. 그리고 어차피 상경계 출신이고. 그럼 몇 과목만 더 듣고 뭐 그 학원을 통해 가지고 무슨 몇 과목만 더 듣고 하면은 AI, CPI 응시 자격이 되고 또 그거를 응시해서 뭐 어디 괌에 가서 보기 보러 예전에는 뭐 괌에 가서 시험 많이 보고 하는데 요새는 어서 시험 많이 보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걸 시험 보고 와서 통과를 하고 그걸 그쪽 회계 쪽으로 좀 최대한 경력을 한국에서 좀 더 쌓은 다음에 스위스에 넘어가면 뭐 요새 뭐 스위스 뭐 크레딧 스위스 뭐 망할랑 말랑 뭐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회계사 자격증 같은 게 있고 다국적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영어 능력만 가지고도 독일어는 아주 잘 하진 못하더라도 독일어는 뭐 한 중급 정도, B1 정도만 하더라도 취업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스위스에서 나는 좀 전문적인 취업, 조금 더 연봉도 높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취업을 하고 싶다. 저라면 회계 쪽으로 한국에서 AI, CPA 공부하고 영어 공부 조금 더 하고 독일어 기초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뭐 아니면 또 동거인 따라서 스위스에 정착을 한 다음에 현지에서 회계 쪽으로 다시 재취업을 시도하면 승산이 높다. 근데도 뭐 한 6개월, 1년 시도해봤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현지에서 대학원, 회계 쪽에 특화가 된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원들이 있어요. 회계 재무 뭐 이런 쪽의 대학원들이 스위스에 유학생한테도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입학 허가를 주는 뭐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스위스 입국한 이후에 뭐 한 1, 2년, 2, 3년 후에는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라랄라아라 라라라님 저는 하여튼
회계 쪽, 그다음에 뭐 미국 회계사 자격증 정도는 한국에서도 쉽게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한국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 그리고 영어는 조금 더 높이면 좋다. 독일어 기초 중급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스위스에 있는 어떠한 회사이건 회계 쪽 업무 취업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하다못해 무슨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채, 주재원 현지 채용 같은 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곳들도 나쁘지 않지만은 뭐 다국적 스위스 내 다국적 기업에 취업을 하면 더 근무 조건이라던가 뭐 연봉이라던가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그런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해보시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꼭 안 하고 동거만 해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뭐 몇 년 있다가 뭐 근데 이제 스위스는 단점이 하여튼 동거도 10년 이상을 해야지 결국 아니다. 이제 결혼이나 동거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영주권을 한 5년인가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짚어드려야겠네요. 일반 그냥 제3국인이 그냥 스위스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10년을 연속 거주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10년을 연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스파우스인 경우에는 5년으로 줄어들어요. 스위스 시민과 3년 이상 결혼해서 살았으면은 네, 5년으로 이게 줄어들어요. 스위스에 살고 있고 successfully integrated 됐으면은 이게 기간이 줄어든다. 뭐 독일어 B1만 하면 되고 위트는 A2만 해도 되고 스포큰을 B1 하면 되거든요. 독일어 B1은 이걸 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하여튼 쉬워요. 통상 뭐 하여튼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뭐 6년, 뭐 이 정도만 버티면은 일단 스위스 시민권인가? 영주권. 이거는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영주권이 아니라 5, 6년 만에 스위스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리한 거죠. 영주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막말로 스위스 시민권 받은 다음에 뭐 그냥 동거하다가 또 뭐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민권 받고 헤어져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막 헤어질 거를 미리 다 계획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한 5년만 버티면은 남자친구하고 5년 버티고 스위스에서 5년 같이 거주하면은 동거하면은 스위스 시민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남자친구 가급적이면 놓치지 말고 잘 해서 하여튼 뭐 5, 6년은 같이 살아라. 꼭 평생을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남녀가 뭐 옛날부터 뭐 머리 뭐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요새 뭐 분위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누가 결혼을 막 20년, 30년, 40년 죽어라 막 유지하는 사람이 한 되나?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혼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뭐 동거를 하거나 뭐 이런 시빌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뭐 뭐라 그러지? 이혼도 더 쉽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